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러셀 2000 제가 전날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지금 채권 시장 다시 열리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그 10년물이 지금 4.43%까지 올라갔고 또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뭐 갑론을박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예. 아, 이제 참 장 열리는 게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무슨 블랙 먼데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뭐 무슨 요일이 죄다 껌해요. 제가 아까 오프닝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검은 월요일, 예전에 검은 금요일, 이번에 검은 화요일. 그래서 블랙 네. 먼데이가 아니고 블랙 먼데이. 요즘은 예, 뭔데 아유 참. 더 좋은 소리 나올지 것 같지가 않아서 빨리 우리 장 박사님하고 얘기 풀어나가시죠. 네,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장재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진짜 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찌질합니까? 우리 시장이 아니 지금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지금 2거래일 연속 2% 낙폭이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한 나라의 그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 경제가 지난 뭐 2년 동안 그리고 내년까지도 전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IMF가 10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다시 내놨잖아요. 네. 그때 보면 올해 성장률 뭐 2.4, 2.2, 내년도 2.1, 2.0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실력 대비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그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산출물 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적정 수준의 경제 대비 우리 실제 경제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텐셜이나 우리 능력만큼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 경제 전체로 보면 예. 그런 현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주력 상품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또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뭐 제일 1등 기업이라고 했었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HBM 관련된 이슈로 부진한 모습 보이고 미국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거시경제 전체 평균적인 성적도 안 좋지만 산업 경쟁력도 낮은 것이 이러한 좀 우울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대선 전후해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아주 뭐 강한 갭 상승 출발하고 했는데 그 이후 흐름을 보면 이제 약간 이제 탄력이 이제 줄어든다 싶더니 어제는 이제 살짝 뭐 미국 같으면은 숨고르기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장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의 달러나 금리가 은근히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증시가 지금까지는 뭐 어쨌거나 증시는 안 달려왔는데 혹시나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 어떤 임계치라 할까요? 그런 어떤 레벨이 있을까요? 금리 쪽에. 지금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앞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물 국채가 4.4%까지 네. 올라왔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
트럼프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많이 쓸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크게 이제 예. 감세고 예. 네. 또한 또 정부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7%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4.7%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렇죠. 근데 예. 오늘 시장을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 국채 금리 올라가고 시장은 잠깐 주춤하고 예. 네. 4.4에서 그랬는데 4.7 가면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조정성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트럼프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세 같은 조치가 네. 미국의 경기에는 또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감세하면 당장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뭐 나쁜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의 규제 완화라든지 뭐 최근에 금융주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어제 예, 좀 주춤했지만은 그리고 기술주나 아니면 혁신 위주의 그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뭔가 친기업 정책이 조금 더 미증시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제 당장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 보니까 과연 12월에 미 연준이 25bp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어쩌면 또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지난번 회의 때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뭐 금리를 좀 중단할 수 있는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도 했지만은 기조적으로 지금 10월 달 물가가 약간은 올라갈 거로 보이잖아요. 네네, 헤드라인 같은 네. 경우에는 9월 달에 2.4에서 2.6으로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리고 그 코어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에 어떻게 보면 기조적인 영향을 주는 그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같은 3.3%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파월 의장이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좀 튄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향후의 인플레이션의 그 경로가 2%로 수렴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다고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저적으로 지금 연준 금리 자체가 네. 상당히 긴축적인 레벨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지난번 회의에서 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좀 계속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지금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이제 CPI가 나오는데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어떤 물가 지표 같은 게. 네, 전월 대비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는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요. 네, 2.4에서 2.6% 정도까지 올라가고 코어 핵심 인플레이션은 지난달과 똑같은 3.3%인데 시장은 항상 이러한 저희들의 예상과 다를 때는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으면 시장이 약간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유럽도 사실 안 좋은 것이 지난 10월 달에도 뭐 유로스톡스 50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도 한 3.5% 가까이 빠지던 게 11월 들어서 여기도 지금 1.7%대 계속 이렇게 유럽도 사실은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그다지 유럽도 이렇게 반가워하는 양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관세 부분이 부담되겠죠. 중국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로 지역도 하고 네. 사실은 또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예. 또 한국과의 FTA까지도 거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트럼프의 관세가 보편적 관세다. 네, 네.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예.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 왜 이러냐 그런 부분에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경쟁력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수출이 성장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대할 부분이 그나마 중국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하는 어떤 보도를 갖다가 아직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자들도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장 박사님 보시기에 이게 어쨌거나 지난 주말 전인대 이제 폐막하면서 부양책이라고 네. 문제는 10조 위안이라고 헤드라인은 자꾸 보입니다. 네네. 뭐 이렇게 6조, 4조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시장이 왜 실망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양책이다 하면 네. 정부가 일정한 돈을 모아가지고 예. 뭐 우리가 보면 뭐 추경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기존의 정부 재원을 가지고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마련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지방 정부의 부채, 특히 숨겨진 부채. 그 그림자 부채라고 그죠. 하는 예, 그림자 그렇죠. 금융이라고 하는 그림자 네.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숨겨진 부채를 다시 공식화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3년 동안 6조 위안이고 앞으로 5년 동안 4조 위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부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 정부의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거를 공식적인 부채로 정부 보증 하에서 하면 금리가 좀 낮아지잖아요. 아하. 그러면 지방 예.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금리로 빌렸던 숨겨진 부채를 더 공식화하는 동시에 금리를 낮추죠. 네. 근데 지금 중국 재무부는 이러한 그 부채 한도 늘리고 공식화하는 거에 따라서 약 한 3년 동안 6천억 위안 정도의 여유 자원이 생길 거로 봐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그 소비나 투자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간접적인 건데 시장은 뭐 적게는 3조 위안의 소비 부양책을 기대했었죠. 아니면 일부에서처럼 지금 중국 정부가 뭐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이걸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 2008년에 GDP에 한 10에서 12% 정도였던 4조 위안을 풀었던 예. 것처럼 예. 이번에도 똑같은 규모 그러면 예. 약 한 12에서 13조 원 정도 13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실 기존의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네. 부양책을 마련하려면 정치국 회의가 또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12월 중순에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년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도에 할 정책을 예상을 하면서 소비 부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또 미국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이제 트럼프의 주요 그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관세 부과 여기에다가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 그러면은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민들, 자국민들 자체는 이제 고용이 좀 확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다 이렇게 레드웨이브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성공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체감 물가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자에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예. 압력은 높아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세 자체는 사실은 내년도 이슈보다는 후년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미 내년도 재정 지출에 대한 건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9월 달까지 회기년도가 정해져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세 이런 부분은 내년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감세, 네. 관세 부분은 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민법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고 하면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부터 물가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냐보다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지금 9월 달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IB 같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년 들어가서 거의 매번 그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내리는 거로 봤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분기마다 내리는 거로 봤고요. 저는 분기마다 내리는 그런 어떤 금리 결정은 어떤 것까지 염려에 두냐면 만약에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 그 내리는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5.5%에서 2.5%까지 내릴 거로 봤던데도 3.5%까지 네. 3%나 3.5%까지 내리는 대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3%는 이제 건너간 것 같고요. 다시 한 3.5%가 최종 금리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이미라든지 아니면 관세 영향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쩌면 내년 하반기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만약에 60% 정도 부과한다.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미국에 소비재를 많이 팔잖아요. 예. 월마트 이펙트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60% 정도로 올리면은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그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예. PC 인플레이션이. 네. 이게 많이 올라가면 1% 포인트까지 올라간대요. 전월비로. 전년 동월 대비로. 전년 동월 대비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뭐 2.2%라고 예. 생각을 하면 네, 그게 3.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에 따라서 틀린데 네.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속도 상황이죠. 조절. 예. 그래서 속도 조절과 최종 금리가 뭐 내년 말이든 2026년 상반기든 간에 최종 금리는 기존에 많이 봤을 때는 3%까지 내려갈 거로 봤는데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란 것이 한 번씩 팡팡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면 참 놀라운 데가 이 시장 흐름이기도 한데 최근 테슬라만 하더라도 이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던 종목인데 뭐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스토리로 말할 것 같으면 테슬라가 뭐 유망한 회사이긴 하지만도 일단 매출과 이익 같은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으로 보면 분명히 비싸 보이니까 이제 공매도를 쳤겠죠. 그러다가 이게 대선 전후 해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쫓기다시피 하면서 감아 올린 게 이 하루에 이 무거운 게 6% 8% 급등하는 쇼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도 있고 PER이 소위 말해서 요즘 뭐 PER 같은 걸로 접근하면 좀 촌놈 소리 듣습니다. 이게 뭐 PER이 170배 뭐 나오고 이러니까
누군들 보기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성장주에 PER을 대고 논하는 게 그렇죠. 요즘에 그런 평가를 받죠. 네. 최근에 요번에 이제 증시 조정되고 이런 부분도 보면 지난 뭐 대선 이후에 5거래일 동안 상당히 빨리 달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과매수 포지션에 대한 또 과매수. 네. 우려도 좀 있었던 것도 이제 뭐 나타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랠리의 핵심은 감세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같아요. 그렇죠, 이 규제 그리고 더 큰 거는 소위 그 택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 자체는 사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중국은 이노베이션은 없지만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속도로 또 기술을 발전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신기술은 아니지만 제일 큰 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겠죠.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막는 게 규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좀 바로 직전에 질문을 갖다가 하다가 네. 테슬라 주주의 역공을 받고 제가 질문을 다 못했는데요. 네, 역공이요. 네. 네. 아니, 지금 사실 서학개미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분들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맞아요. 하니까. 테슬라하고 예. 엔비디아니까. 예, 이 두 종목이라도 잘 내줘야 그거 한데 그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때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을 때 이렇게 좀 비싸다 하는 쪽에서 전통적인 PER로 접근하면은 꼭 이렇게 반론이 뭐냐 하면은 이런 성장 산업과 성장주에 대해서 무슨 PER이냐, 무슨 PG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박을 주고 했는데요. 뭐 그래도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꼭 이렇게 오래되어 온 전통적인 그 기법이라고 너무 폄하할 것도 아닌데 제 얘기는 아까 테슬라 묻다가 이제 했는 게 여기서 멈췄다 뭐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다. 박사님 보시기에 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다소 지금 이 포모 내지는 약간의 버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3년 전에 이제 저한테 의뢰 왔던 것이 어떤 리서치였냐면 네. 이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버블이냐 아니냐. 참 그거 의심할 때마다 샀으면 지금 떼부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분석했던 것이 주택 시장이랑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랑 그리고 코인, 네. 그러니까 크립토, 예. 비트코인에 대한 예. 이야기였는데 뭐 저희 경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탈을 계속 얘기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PBR, PER 다 펀더멘탈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코인은 이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간접이라도 ETF식으로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네.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커머디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상품으로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파라다임들을 좀 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혁신 기업이나 혁신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뭐 AI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산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제일 큰 게 지금 뭐 챗GPT, 그렇죠. AI 이런 섹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펀더멘털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상상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챗 GPT 사용해 보셨어요 혹시?
사용은 안 해봤지만 우리 네. 정미랭크 사용하신 거 제가 봤죠. 그거 이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뭔가 진화되는 느낌이에요. 답변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질문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질문에 따라 답변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6년도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일반적인 글로벌 트렌드만 얘기해 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2016년도에 중국에서 경제 부양책이 있었는데 왜 그랬지? 그러면 그때는 뭐 미중 갈등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맞아요. 막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중 갈등보다도 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뭐 내수에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맞아요. 계속 찾아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네요. 어댑티브하게 그러니까 예. 적응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도 요번에 요즘 리서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용해 보면 약간 대화하듯이 돼요. 이게 네. 예, 질문할 때도 추가적으로 내 생각은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나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저께 네. 워낙 테슬라가 갈 때 우리 정민앵커가 저희 제작진들끼리 쓰는 단톡방에 네네. 챗GPT에다가 테슬라 주가에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처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랬더니만 처음에 약간 이제 물어본 유저를 갖다가 좀 만만하게 본 거죠. 트럼프가 내년 11월에 뭐 당선이 되면 11월까지는 아직 뭐 정책을 갖다가 실행할 사람이 못 되니까 트럼프 효과는 이랬더니만 이제 정민앵커가 또 그렇게 질문했어요. 야 이 바보야 트럼프 이미 당선됐잖아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애가 유창하게. 쫙 그러면서 아주 정치한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완전 바보로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프롬프트를 잘 주는 그런 기술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그런 기술이 진행이 되지만은 그것도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내가 크라이어트리만 주면은 자기가 우리 질문에 맞는 답을 주는 그런 또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1%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457포인트, 2,45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낙폭이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691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5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86,100원. LG 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2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98만 원, 현대차가 0.4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1,600원, KB금융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4,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1,200원,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1% 하락했는데 사실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줄줄이 좀 낙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 분위기는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4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8,800원. 에코프로가 지금 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만 3천 원이고요.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만 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이 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4만 3,500원, 슈젤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6만 6,500원. 삼천당제약 클래시스가 7%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2만 원, 42,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좀 시장에서 하방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섹터가 조선주인데
조선주 오늘 호가 분위기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HD 현대 위포조선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09,200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오션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3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호가하고 또 이제 개장 이후 흐름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오늘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지금 뭐 엔비디아가 한 2%대 반등 나왔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빠질 만큼 다른 반도체 지수들이 부진하다 보니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저런 시기니까 코스피에서 또 신용 물량이 저쪽으로 몰렸으니 저거 좀 정리해야 한달까요? 그래 개장 초에는 그런 충격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돈을 더 메우든지 버틸려면은 그게 안 되면 뭐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참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맞는 걸 당연시하면 안 되는데. 이 학폭이나 이런 것도 그거 하잖아요. 아, 예. 애들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얘기를 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이걸 갖다가 매일 나가서 그 일진이라고 칭해지는 애들한테 늘 맞고 돈 뜯기고 하는 것 갖다 당연시해버리면은 저는 요즘 아주 그런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외국인이 안 사면 우리나라 못 가지. 뭐 오늘도 뭐 미국 그거 했으면 또 중국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자꾸 이러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로는 분열돼 있죠. 전부 뭐 서로 탓하기 바쁘잖아요. 이직은 일찍 탓하기 바쁘고 일찍은 이직 탓하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참 이게 경제만 따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좀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뭔가 이게 좀 따줘야 되는데 뭔가 따주면서 피가 한번 나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가끔씩 이렇게 주책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완곡하게 그래도 방송에 맞게 이렇게 절제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만 따로 묶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정치하고 맞물려 있죠. 예, 정치,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 하고 다 되는데 지금 가만히 이래 둘러볼 것 같으면은. 우리 정치가 잘 되기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가 뭐 다른 분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증시에서 우리가 뭐 주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는 사실 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예. 증시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증시가 잘 되려면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많이 지금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부분도 그런 부분을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트럼프 이기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 자체는 싱크로나이즈 된다, 동조화된다. 그래서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면 미국 따라서 다 올렸기 때문에 같이 낮춰야 돼요. 네. 그래야지 글로벌하게 금융시장이 균형이 되니까. 예.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렸던 것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경기에 나쁜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관세 부분만 예. 보면은. 예. 그러면 경기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지금 뭐 많이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대중국 관세가 미국에서 60%냐 아니면 15%냐 10%냐에 따라서 많으면 2%포인트까지 중국 성장률 낮아진다. 아니면 뭐 1.5에서 0.5 사이다.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거든요. 우리나라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은 뭐 많으면 0.6%포인트 정도 성장률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서로 미국과 한국이 아니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미국과 멕시코 주요 미국 상대국
기업끼리 그 서로 보복 관세를 할 예, 경우에 예. 그만큼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보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자체가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올려주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재정 건전성 이슈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도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예. 재정 쪽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참. 아니 지금 뭐 환율도 지금 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이게 뭐 뉴 노멀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증시 자체는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환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는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쪽 이슈를 봐야 되고 또 주변국 이슈를 봐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우리 시장의 투자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막 6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포트폴리오 수지, 증권 수지에서 나간 돈이 한 680억 달러인가 그래요. 더 많이 네네.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 아무래도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달러 원환율이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추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더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네.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3%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아무래도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셀 2000이 좀 떨어졌고 오히려 좀 쉬었던 이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르는 모습이었고 또 테슬라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일단 좀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떨어집니다. 2,467포인트, 코스닥도 0.2% 내림세로 70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 하락입니다. 52,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4% 떨어집니다. 42만 1,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내림세로 97만 5,000원. 현대차가 0.9% 하락합니다. 20만 4,500원이고요. 기아도 0.4% 떨어집니다. 9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하락이고요. 4만 4,350원. KB금융 0.2% 소폭 내림세로 9만 2,500원. 셀트리온 0.5% 떨어집니다. 16만 5,000원이고 네이버가 지금 0.5% 상승으로 18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래도 오늘 좀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상승합니다. 어제 낙폭 하루 만에 다시 만회하고 있습니다. 44만 5,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으로 15만 3,200원,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이죠. 7만 7,300원. HLB 약보합 5만 9,900원이고 리가켄바이오가 3% 하락입니다. 12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캠이 지금 2.8% 떨어집니다. 14만 8,200원. 그리고 휴젤이 1% 약세로 26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작 1.2% 떨어집니다. 12만 8,600원. 클래시스도 0.98% 하락하면서 4만 5,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는 약보합으로 33,400원에 현재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BHI가 5% 상승합니다. 15,840원이고요. 이 가운데 한전 KPS가 1.67% 올라가면서 45,650원, 우리기술이 1.3% 상승하면서 2,270원이고요. 지금 G2 파워가 10% 급등합니다. 1,080원. 그리고 우진엔테 2.8% 상승하면서 23,150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2% 상승합니다. 2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처음으로 좀 돌파해내면서 그 관련 종목이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그 매수세가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에 일부 종목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소폭 상승이고 아주 IB투자가 지금 상한가네요. 그리고 컴투스홀딩스, H놈인베스트가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의 종목들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한울소재과학이 4% 강세고 KCS가 3% 올라갑니다. 7,990원. 엑스게이트 우리로가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코위버 1.3% 올라가고 솔리드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60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55억 원, 1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6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억 원, 2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이 좀 사네요. 지금 1,238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정비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건 50전 상승하면서 지금 1,41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지금 막 또 뭐 하는 뉴스가 뜨는데 네. 노무라 정권에서 또 아닌 말고식으로 또 얘기해놨네요. 달러원 1,500원 간다. 국민연금도 해지 유인 크지 않다. 참네. 아유, 그러면 한 1,300원 근처에 있을 때 좀 얘기해 주지. 꼭 1,400원 넘어서고 나면 이러더라. 얘들은. 그러게요. 앞서 근데 박사님 이제 그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 환율 얘기하시다가 말씀 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는 이제 달러 원 환율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가치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면 원화는 약세가 돼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원화는 또 한국적 요인에 의해서 돈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이제 1,400원까지 올라온 거고요. 지금 1,410원이냐 아니면 1,410원을 더 넘어서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얘기해왔던 관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고 중국에 부과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이 위축이 될 것이고 중국의 대외 수지가 악화되면 위안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면 과거에 원화와 위안화가 동저성을 가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위안화가 지금 달러당 7.23위안에서 다시 7.7 아니면 많으면 8위안까지도 간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안화가 지금보다 더 약세가 된다고 할 때 달러원 환율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1,410원 위에 상방향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지금은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대신 위안화는 좀 관리하는 중이니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만약에 달러당 8위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달러원 환율이 1,500원 가는 것도 과거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상방향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위안화가 저렇게 약세가 된다고 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아마도 또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크게 약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사 달러 원 환율이 1,450원을 넘고 1,500원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안화 환율의 그 약세폭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슈팅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적어도 앞으로 100bp 정도를 더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달러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보다 6개월 아니면 9개월 후의 환율을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 일기 때도 겪어봤지만 이 관세를 때리면은 관세를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를 갖다 약세로 함으로써 그 수출업체들이 어쨌거나 그 환율 효과를 통해서라도 이제 좀 타격을 덜 받게 하는 그런 네. 정도가 맞는데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60% 중국에다가 그러면 그걸 갖다 환율로 다 커버한다고 됐을 때 뭐 좀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7위안에서 762 42 그러면 4.2 뭐 4.2까지는 아니더라도 8위안이 아니라 10위안도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 레벨이 없는 그런 그렇죠. 위안이 환율이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공약이란 것이 선거전에서는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만 그걸 꼭 다 지켜야 되느냐 일단 됐으면은 그러니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나 관세를 통한 어떤 압박 이런 것도 공약 때 제시했던 그런 너무 파격적인 거, 좀 과격한 거 이런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약화하고 말이죠. 서로 다 그게 또 서로 협상하자고 하는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막 재무장관에 누가 뭐 하마평이 오르고 지금 계속해서 인선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트럼프 이렇게 취임을 앞두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상 취임하고 나서 그만큼까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바람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거의 뭐 전무라고 전부라고 봐야 봐야 되겠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는 2.4%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60%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렇겠죠. 60%를 그렇겠죠. 하고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중 관세가 평균적으로 19.3%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올리면 15%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평균적으로. 예. 그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예. 그만큼만 올려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1% 내외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7.7에서 위안화 환율이 8.0까지, 8.3까지도 보는데 8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세 정책 자체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그 압박의 기제에는 패권 경쟁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관세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자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보니까 좀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약간 좀 확대가 되는 양상이 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미증시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고 또 박사님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국내 증시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반이 수출이고 예. 이 반의 수출 중에서 또 미국으로 가는 게 우리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관세든 이민이든 감세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상당히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 분명 몇 개 네. 발효할 것 같은데, 네. 그죠? 지금 뭐 국무장관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저 인선들을 보면 네. 상당히 보호무역적이고 대중 강경 노선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렇게 매파적 성향이다라는 평가네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하기에 몇 석 안 남았잖아요. 예, 예. 한 4석 정도 남았다고 네. 하는데 상하원 다 이제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정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 겁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반은 좋고 반은 나쁜데 네. 그 반 나쁜 것이 국민 정세에 나쁘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게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2년 안에 굉장히 확고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은 1기보다 더 과감하고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이번에 선거 전에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대선 판도를 갖다가 보도함에 있어서 완전히 저 미국 주류 언론 따라가면서 헛다리 짚었던 국내 언론에서 아직도 이제는 진짜 국익을 갖다가 염두에 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는 편향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바이든이나 해리스 민주당 쪽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신랄한 어떤 혹독한 기사를 쓴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트럼프에게만은 대선 전국에서 그랬는데 이미 저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아직도 보도 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는 보도 내용이 참 많아요. 네. 하나만한 얘기. 아직도 여전히 무슨 또라이 취급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기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성적표를 보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내 언론이. 그렇게 헛다리 짚고 오도했거나 무슨 뭐 저희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1월 20일까지 정부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할 같아요. 일이 많죠. 네. 외교 안보 라인도 바빠지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챙기고 뭐 다행히 뭐 대통령이 뭐 미국에 가가지고 만날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산업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바삐 움직여야 될 시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방향에서 완전히 전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